현대생활은 전기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해 모든 생활이 이뤄지고 전기의 흐름이 있는 모든 공간엔 어디나 전자기파가 존재하죠. 우리가 그만큼 전자기파에서 완전히 멀어진 채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자기파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24시간 우리 곁에 존재하는 전자기파는 막연한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현대인들은 전자기파의 유해성을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데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 과연 전자기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진 물방울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한 지점의 진동이 에너지를 동반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수면파는 물이, 음파는 공기라는 매질이, 지진파는 땅이 진동하며 일정한 속도로 전파되는 파동들이죠. 전자기파는 바로 이 파동의 원리로 생성됩니다. 전기와 자기의 주기적인 변화에 의한 에너지의 파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죠. 네, 전자기파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개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전기와 자기와 파동이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기는 흔히들 말하는 정전기나 벼락이나 감전이 된다거나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는 게 전기고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물체를 끌어들이거나 또는 영향력을 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전기와 자기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 몸처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힘은 파동이라고 하는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자기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와 자기의 특성은 고대 그리스나 중국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온 분야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정전기 현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문지르면 전기를 띠게 되어 다른 물체가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상을 보고 고대 그리스 시대 전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고대 중국에서는 자석에 철이 달라붙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침반이 만들어졌고 세계 여러 곳에 전파되어 항해에 필수적인 장비가 되었죠. 서로 다른 성질일 것이라고 생각한 전기와 자기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19세기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 이를 이어받아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전기와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에너지를 운반하는 순환 패턴을 4개의 맥스웰 방식으로 정리해냈죠. 1888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는 맥스웰이 예측한 전자기파를 실험을 통해 증명해냈는데요. 이로써 무선 통신의 시대가 열렸고 후대 사람들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주파수 단위를 그의 이름에서 따왔죠. 전자기파라는 게 이 패러데이와 맥스웰과 헤르츠라고 하는 3명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선 통신이 없이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97%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사람들한테 스마트폰 없이 살아봐라 하면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통신 기기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전자기파 없이 살기 어려운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기파는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어려운 전자기파의 개념을 쉽고 유쾌하게 풀어줄 오늘의 주인공은 8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과학 채널 크리에이터 이효종 씨입니다. 전직 교사이자 물리교육을 주 전공으로 이수한 그는 방대한 과학 지식과 알아보기 쉬운 그림들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짧은 시간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업로딩을 파일을 하나 했었는데 그 파일이 이제 사실은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 이용하려고 이렇게 업로딩한 파일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거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학교에서 전달될 때는 이론 중심적이고 그리고 약간 좀 지루한 거 그리고 좀 따분한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학생들이 하고 해서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게 과학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미지가. 그의 고민은 자신의 경험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과학사와 시대적 배경을 엮어 수업을 하니 아이들이 즐거워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를 알리고 싶어졌죠. 전자기파 역시 그에겐 무궁무진한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 창고입니다. 똑같이 구현을 해내서 그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전자기파를 쐬고 있어요. 사실 태양에서 오는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죠. 전자기파는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의 가속 운동이 아주 느린 가속 운동부터 시작해서 빠른 가속 운동, 즉 저진동부터 고진동까지의 여러 가지의 진동의 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죠. 이렇게 진동수에 따라 전자기파를 분류해 놓은 형태를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자기파가 바로 가시광선이에요. 빛이라고 부르는 이 가시광선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정확하게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보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전자기파죠. 그리고 이 빛을 제외한 모든 전자기파들, 그러니까 적외선부터 아래쪽 그리고 자외선부터 위쪽에 있는 모든 전자기파들은 우리가 실제로 감지할 수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부터 아래쪽에 있는 영역의 전자기파 그리고 자외선부터 위쪽에 있는 영역의 전자기파들은 그 특성과 용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전자기파는 일상 다반면에서 활용되고 있죠. 적외선을 예를 들어보면 생명체가 체온,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성을 이용해 생명체를 감지할 수 있는 열감지 카메라로 이용되고 있고 태양에서부터 내려오는 고에너지 자외선은 피부암이나 노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 활용하면 살균력이 매우 강해 정수장이나 각종 살균 세척기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전자기파들 중에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가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용 레이더를 연구하던 과학자 퍼시 스펜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파에서 매우 독특한 성질을 찾아내게 된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머니 속에 있던 초콜릿바가 먹으려고 꺼내봤더니 녹아있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거죠. 연구가 진행됐을 당시는 겨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바가 체온을 통해서 녹았다고 하기에는 주변이 너무 추운 환경이기 때문에 퍼시 스펜서는 왜 이게 녹아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심에서 찾아낸 전자기파가 바로 레이더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자기파였죠. 그가 발견한 전자기파는 라디오파와 적외선 사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파. 이 영역대의 전자기파는
수분과 만나면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펜서의 초콜릿바를 녹였던 거죠. 주변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퍼시 스펜서는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팝콘 등의 여러 가지 음식을 데우는 데 이용을 해보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전자레인지의 기술의 모태가 되는 기술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옥수수를 데우자 팝 소리를 내며 이름에 걸맞게 팝콘이 되었고, 달걀은 터져버렸죠. 전자기파를 이용해 음식을 데우는 아이디어를 이용 그는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를 발명해냈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는 어느 집 주방에서나 볼 수 있는 참 편리한 가전제품입니다. 그럼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어떻게 음식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걸까요? 음식물에 마이크로파를 조이면 전자기장이 회전하는 물 분자 덩어리에 영향을 주어 더 빨리 회전시키거나 회전을 방해해 물 분자를 분리합니다. 이때 떨어져 나간 물 분자는 더욱 활발하게 운동하고 분자끼리 충돌해 많은 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죠. 이 열이 음식물을 데우는 겁니다. 전자기파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무형의 존재이지만 고유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우리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실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자기파가 공기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데요. 무선 통신부터 의료, 요리, 미용 등 우리 생활 전반에 퍼져 있죠. 의료 분야에서 전자기파는 엑스레이, CT, MRI 등 고주파를 순식간으로 발사해 이상 증세를 찾아내는 영상 촬영 기술과 찾아낸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 기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선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는 물론 차량의 급증으로 심각해진 교통체증이나 정체 신호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측해 예방하는 데 활용되죠. 또한 산업 현장에선 터널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장애물을 부수는 데 널리 사용되고, 군사 분야에선 원격 레이더와 무인 항공기 등 적의 동향을 살피는 데 쓰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자기파. 이처럼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자기파는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일상 속 이로움을 선물하는 걸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LED 제품 생산업체. 이곳에선 생활용품부터 스마트폰, 신발 등 일상 속 제품들을 인체에 무해하게 살균할 수 있는 노출형 LED 살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UV 램프의 살균 원리는 그 UV 파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살균이 되는 겁니다. 보통 짧은 파장의 UVC 램프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런 UVC 램프 같은 경우는 그 260나노 정도의 짧은 파장,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일광 소독에 많이 쓰이는데 그 파장 자체가 그 세균의 DNA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세균이 사멸됩니다. 기존의 UV 살균기는 UVC 자외선을 사용해 살균 대상의 표면을 산화 처리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살균이 가능했지만 인체에 해로운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공간에서만 사용해야 했죠. 연구진은 살균 장소나 살균 대상의 부피 등의 제한 없이 대기 중에서 개방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살균 기술 연구에 주력했습니다.
주목받는 법을, 거침없이 달리는 법을, 견고하게 움직이는 법을 당신에게 배웠다. 말리부. 이들이 주목한 것은 자외선의 UVC가 아닌 다른 전자기파. 연구진은 인체에 무해한 405 나노미터의 가시광 영역을 적용, 세균의 세포를 파괴하고 적외선 파장의 열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습한 공간을 건조시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인 방식의 살균법을 개발할 수 있었죠. 그럼 그 살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항온 항습 시험기를 통해 LED 살균기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음식물에 가시광선과 적외선의 빛을 쬐어 살균과 건조 효과를 주었을 때 곰팡이가 생성되는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빛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음식물에다가 빛을 쐈을 때 이제 부패하고 안 하고를 이제 테스트 차이를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잘 썩는 식품인 이제 식빵을 적용을 해서 한쪽에서는 저희 거 빛을 쐬주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대조구라고 해서 방치하는 걸로 빛이 없게 한 다음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곰팡이가 생성이 되는 그 차이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시각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식빵을 방치한 지 10일째가 되자 살균하지 않은 식빵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이는 이내 뒷면까지 모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시광선을 이용한 살균 방법은 자외선의 일광소독에 비해 살균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외선을 함께 쬐어 그 시간을 단축했는데요. 그럼 그 살균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장균, 살모넬라균, 포도 상교균 등 일상 속 세균을 두 배지에 투여해 25도씨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했는데요. 왼쪽 배지에만 LED 살균 램프를 쬐어주었죠. 일정한 그 균을 배양을 해서 그 빛을 받는 유무에 따라서 그 세균량을 측정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균을 다시 배지에 그 투여를 해서 세균을 배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안적으로 세균량의 변화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48시간 후 세균의 양을 확인하자 대조구의 세균은 활발하게 배양된 반면 살균을 한 쪽은 세균이 완전히 사멸된 것을 볼 수 있었죠. 단파장의 가시광선을 활용해서 세균에 존재하는 그 포르핀이라는 색소를 역이시키게 됩니다. 역이된 색소가 그 안정화되면서 활성산소를 분출하게 되는데 그 활성산소가 이제 DNA나 세포벽에 흡착돼서 세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살균이 되는 원리입니다. 살균 효과를 보려면 보통 8시간 이상 살균 램프를 쪼여야 한다는데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안전한 살균 기술을 이용해 연구진은 앞으로 공기청정기의 에어필터 살균 기술과 애견의 분비물 냄새를 줄이는 LED 모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일상 속 전자기파의 활용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다음 장소. 캠퍼스 안을 유유히 누비는 이 대형 버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학생들과 교직원을 태우는 교내 순환 셔틀버스. 얼핏 보면 평범한 버스 같지만 이 버스가 운행되는 데엔 전자기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버스의 정체는 세계 최초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충전 장소에 세워두는 것만으로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자동 충전이 가능한 버스입니다.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무선 충전이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공진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의 경우에 대용량이어서 20kHz 공진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따라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코일에 공진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면 전력이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무선 충전 원리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기 유도 방식은 1차 코일에서 생성된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유도 전류를 흘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고, 자기 공진 방식은 공명체 사이에 공진 주파수로 자기장을 생성, 같은 주파수에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카이스트의 무선 충전 버스의 경우 근거리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자기 공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원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15분 충전으로 약 36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자기 공진 방식의 단점인 낮은 전력 효율 문제를 극복, 세계 최초로 주행 중에도 대용량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고 저장할 수 있는 자기 공진 형상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도로에 매설된 급전 시스템을 통해 연속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고, 기존 전기요금보다 1.5배 저렴하고 연료비도 연간 1억 원이 절감될 수 있죠. 그 무선 충전에 이제 정차종 충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행 중 충전이 있는데요. 우리 기술은 정차종 충전도 되고 주행 중 충전도 됩니다. 전기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로에 인프라를 많이 구비하면 구비할수록 경제성이 탁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사이즈를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파의 인체 영향성, 도로 안전성을 인증받고 상용화에 본격 시동을 건 무선 충전 버스.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차량은 물론 철도, 선박까지 앞으로 다양한 운송 분야에 적용, 활용될 예정이죠. 상용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비용 절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설계가 용량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이었다면 앞으로의 설계 개발은 용량 효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코스트 다운하는, 그러면서 신뢰성, 내구성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의 매개체이자 인류 발전의 시작점이었던 전자기파. 이는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전자기파와 함께 살아가겠죠?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없을까요? 전자기파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구상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태양풍이나 지구 주위의 자기장 등 자연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그것이죠.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자연에서 발생한 전자기파에 스스로 적응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생명체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의 유행성이 처음 논란이 된 건 1950년 미국. 고압선로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두통과 기억 상실 등을 호소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후 1979년
미국의 사회병리학자 웨더 아이머 박사가 고압선로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아암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전자기파의 유해성 논란에 불을 지폈죠.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높은, 진동수가 높은 고에너지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체에 큰 영향을 단시간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전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 내에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요. 전자기파의 종류가 다양해서 전자기파 자체가 위험하다, 전자파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측정을 해봐야 되고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위험하다, 이 정도는 정말 위험하다 이 단계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구 결과나 기준이 명확하게 사람들이 안심할 만큼 만들어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간에게 유해한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전자기파는 여전히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24시간을 인간과 함께하다 보니 대기, 수질, 토양 오염에 이어 제4의 공해로 불릴 정도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의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기파로 인한 피로감이나 두통 등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른바 전자기 과민성 증후군. 아내가 둘째를 갖자요. 둘째는 남편하기 나름이죠. 힘들긴 한데 아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육아는 책보다 더 버라이어티하던데요. 아이가 자라는 만큼 아빠도 함께 자란다. 함께 가는 친구 롯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를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최근 5년간 7% 넘게 증가했죠. 특히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경우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이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전화의 전자기파 유해성 여부인데요.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과 15분간 통화 후의 모습을 비교해 열감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강한 세기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부위는 빠르게 체온이 상승됨을 볼 수 있었죠.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는 EB 등급의 물질로 분류함에 따라 사람들의 불안감을 크게 가중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관련 보도들을 살펴보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자기파의 이로운 측면을 강조하며 긍정적 혹은 중립적 의미로 사용할 땐 전자기파라 부르지만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경우 전자파로 칭한다는 점이었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전자기파 혹은 전자파로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자기파라는 말은 전기와 자기의 특징을 모두 하나로 합친 거라서 전자기파라고 불러도 되고 전자파라고 불러도 되고 전기파, 자기파, 전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전기는 감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강력할수록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전자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전기와 자기의 파동이지만 마치 전자적인 어떤
그런 현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이름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전자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쌓이고 있던 상황. 실제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를 EB 등급으로 분류했지만 이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와도 같은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엔 얼마만큼의 전자파가 존재하고 그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내 벤처. 이곳의 도움을 받아 생활 속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양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측정 대상은 노트북, 헤어드라이어, 냉장고, 가습기와 같이 평소 누구나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4종류입니다. 전자파의 측정 단위는 밀리가우스. 국내 생활 가전제품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약 833 밀리가우스인데요. 과연 제품들은 이 기준에 부합할까요? 실험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인체 보호 기준치 이하의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하나 놀라운 점은 헤어드라이어나 가습기와 같은 소형 가전제품에서 기준치에는 부합했지만 다른 가전제품보다 의외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습기에도 또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진동자를 움직여야 되고 또 이 습기를 계속 방출을 하려면은 거기에 뭐가 움직이는 게 뭐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전자기장 또는 전자파로서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터도 그렇고 그래서 가습기에 가까이 가서 재니까 좀 큰 전자파가 측정이 될 거예요. 그럼 컴퓨터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속에 팬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PC의 경우에. 그러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팬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굉장히 미미한 거죠. 우리나라의 전자파 노출 기준은 국제 비전리 방사성 보호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자파에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에 대비한 허용 기준은 아닌데요. 때문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더욱 낮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국제적인 공통적인 것보다 조금 강화시켜가지고 즉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몇 가지 정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체에 밀착시켜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전자장비들 그것들 중에서 국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이 개인이 조심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전자파를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생활 속 노출되는 전자파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차단 제품들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 제품은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요. 또 차단 제품에 포함된 금속 성분은 전자기기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통신 방해를 일으켜 더 많은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정부는 이런 제품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자파 차폐에 관해서
뭐 선인장을 한다 방에 둔다든가 하는 거 그것도 거의 효과가 없고요. 동전을 PC 붙이면은 전자파가 감소된다. 일상에서 전자파에 적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안전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 예로 전자레인지의 거리별 전자파 발생량을 살펴볼까요? 전자레인지와 밀접하게 측정기를 설치하고 출력을 최대치로 올려 1분간 발생한 전자파의 평균값은 약 154mgauss. 이번엔 제품과 측정기의 거리를 10cm 떨어뜨려 발생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측정 결과 놀랍게도 전자파의 값이 이전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의 값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파의 방출량은 거리와 반비례함을 알 수 있죠. 다른 가전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거리에 따라 전자파의 값이 줄었습니다. 이는 전자파의 세기가 거리 제곱분의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전자파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요. 전자기파의 공생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통신 기술의 빛의 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인이